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42년 만에 침묵을 깬 은퇴한 신부의 폭로 덕분에 자신의 더럽고 추잡한 정체를 세상에 드러낸 남자 존 버나드 피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60년 4월 16일 토요일 미국 텍사스주 맥켈런. 이날 저녁 26세 여성 아이린 가르자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교사였던 아이린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미사에 참석하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날 아이린은 어머니에게 고해성사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저녁 6시 30분쯤 황급히 집에서 나와 부모님의 차를 몰고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마을 남자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이린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그녀가 다니는 교회 근처에 서성거렸습니다. 평소에 마을 남자들은 아이린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아이린을 따라 교회로 들어갔고 옆자리에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교회에 도착한 아이린은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교회 안에 있는 고해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아이린이 고해소 앞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얼마 뒤 아이린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마자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고해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저녁 늦은 시간, 이상하게도 고해성사를 하러 교회에 방문한 아이린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이린의 부모님은 딸이 자정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이린은 대부분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종종 자정미사까지 참석하고 귀가했습니다. 평소에 아이린이 자정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1시 전후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날 아이린은 새벽 3시가 되었는데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린의 부모님은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경찰에 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그녀를 찾기 위한 수사팀을 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라진 아이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4월 17일 동이 트자마자 경찰은 교회 근처에서 아이린이 타고 온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60년 4월 18일 지나가던 행인이 교회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길가에 버려져 있는 구두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행인이 발견한 신발은 왼쪽 구두였고 곧 경찰은 이 구두가 아이린이 교회에 갈 때 신었던 신발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린의 동료 교사인 알프레도 바레라가 아이린의 신발이 발견된 곳에서 약 270m 떨어진 들판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동료 교사 알프레도는 아이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마을을 수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알프레도는 증거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막대기로 지갑을 주워 경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경찰은 알프레도에게 넘겨받은 지갑에서 지문과 같이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지갑 안에서 아이린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할 수 있었고 곧바로 경찰은 구두에 이어서 아이린의 지갑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은 아이린의 지갑이 발견된 곳 근처에 있는 덤불 속에서 아이린의 구겨진 면사포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근처 숲과 하천 그리고 덤불 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이린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은 텍사스주 맥켈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다이버들은 마을의 모든 강과 수로에 잠수했으며 국경 경비대는 하늘의 비행기를 띄웠고 심지어 마을의 주 방위군까지 출동하여 사라진 아이린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이 사라진 아이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아이린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얼마 전 괴한에게 납치되어 이웃 마을에 있는 모텔방에 감금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괴한들 몰래 전화를 한 것이니 빨리 자신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수십 명의 경찰이 전화가 걸려온 모텔방을 급습했는데 이상하게도 모텔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후 전화를 건 여성은 경찰에게 심심해서 장난전화를 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몇 번의 허위 제보가 계속 들어왔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린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이린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4일째인 1960년 4월 21일 목요일 이날 아침 7시 40분에 한 여성이 수로 위에 떠오른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로에 떠있는 시신을 물속에서 건져 올렸고 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현장에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이 물속에서 건져낸 시신은 26세 여성 아이린 가르자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오른쪽 구두만 신고 있었고 집을 나올 때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당시 아이린의 라벤더 블라우스의 단추가 풀려 있었고 그녀의 속옷은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이린을 부검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검시관에게 보냈고 검시관은 아이린의 사인이 질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시관은 부패 상태로 보아 아이린이 죽은 지 4일이 조금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마도 그녀가 사망하기 전까지 최대 하루 동안 용의자에게 감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검시관은 아이린이 사망 직전 혼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추행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그 이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검시관은 아이린의 몸에서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시관은 범행 이후 피해자 아이린이 수로에 버려진 것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린이 수로에 있는 동안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증거가 물에 씻겨나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린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신문 1면에 실리게 되었고 마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이린을 죽인 용의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사람들의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지속되자 당국은 빠른 시일 내 아이린을 죽인 범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경찰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고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린의 가족과 동료 그리고 전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약 500명 이상의 사람을 불러 인터뷰했고 50명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린이 사라진 날 밤 고해성사를 위해 교회에 방문한 교인까지도 조사했고 아이린과 함께 줄을 서 있던 신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물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론 아이린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형사들은 비밀리에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되는 한 남자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27세의 존 버나드 피트라는 남성이었는데 당시 그는 아이린이 다니고 있던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주 맥켈런은 카톨릭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도시였고 사법부부터 행정부 그리고 경찰들까지도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교회 신부를 조사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매우 조심스럽게 신부 존 버나드 피트를 조사했습니다. 아이린이 사라진 날 밤에 신부 존은 고해소 안에서 아이린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도의 고해성사를 들었고 고해성사가 끝난 이후엔 자정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 신부 존은 고해성사가 끝나고 사적으로 잠깐 아이린을 만났다고 동료 신부들에게 이야기했으나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그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신부 존은 사건 당일 밤 아이린이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을 찾아왔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존은 자신을 찾아온 아이린에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엿들을지도 모르니 고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상담하자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신부 존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아이린의 말을 들으려고 했으나 교회 규칙상 고해성사는 고해소 안에서만 해야 했기 때문에 존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아이린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부 존은 아이린과 상담을 마치고 바로 헤어졌고 또다시 고해소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다른 신도들의 고해성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신부 존은 고해소 안에 앉아 고해성사를 듣는 도중 실수로 안경을 부러뜨렸다고 말했고 저녁 10시에 새 안경을 가지러 가기 위해 숙소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신부 존은 새 안경을 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자정미사에 참석했다고 경찰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정미사가 끝나고 신부 존은 동료 신부들과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동료 신부 중 한 명인 오브라이언 신부는 존의 손에 긁힌 자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 존은 당시 손에 난 상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경찰에게 실수로 긁힌 상처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 존의 어설픈 진술 때문에 그에 대한 경찰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경찰은 인근 교회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린이 살해되기 3주 전인 1960년 3월 23일 20살의 여대생 마리아가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던 도중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괴한은 마리아의 입을 헝겊으로 받고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으나 다행히도 마리아는 괴한의 손가락을 물어뜯은 뒤 그의 소나기에서 탈출하여 교회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마리아는 괴한의 얼굴을 정확하게 목격하진 못했지만 괴한이 입고 있었던 옷과 대략적인 모습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신부 존은 여대생 마리아가 다니는 교회에 업무차 방문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건도 신부 존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리아를 찾아가 신부 존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진을 본 마리아는 그 당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신부 존이라고 경찰에 증언했습니다.
1960년 6월 9일 경찰은 미국 최고의 거짓말 탐지기 팀을 불러 신부 존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강도 높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심사관은 신부 존에게 아이린을 죽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여대생 마리아를 공격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심사관의 질문에 신부 존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나 거짓말 탐지기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1960년 8월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부 존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마리아를 공격한 혐의만 받아들였고 신부 존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기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법원은 신부 존이 마리아를 공격한 혐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1962년 결국 신부 존은 경범죄 혐의로 겨우 $500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신부 존을 용의자로 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모든 언론은 일제히 아이린의 사건에 대한 보도를 중단해버렸고 이후 그 누구도 아이린의 사건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아이린의 사건의 용의자를 잡으라고 압박한 당국도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용의자에게 건 현상금도 모두 취소해버렸습니다. 미스테리하게도 이후 아이린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저천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 버렸습니다. 1963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부 존은 근무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 미주리주 아바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린의 부모님은 여전히 신부 존을 용의자로 의심하고 있었으나 결국 딸을 죽인 용의자가 기소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린이 살해된 지 42년이 지난 2002년 4월 텍사스 샌안토니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은퇴한 신부라고 소개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42년 전 발생한 아이린 살인사건에 대해 증언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신부의 폭로로 42년간 미제로 남은 아이린 살인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데일 타첸이라는 은퇴한 신부였는데 그는 전화를 받은 조지 사이들러 형사에게 1960년에 발생한 아이린 살인사건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퇴한 신부 데일은 자신은 오래전에 사제직을 떠났다고 말하며 1963년 미주리주 아바에 있는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생활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라피스트 수도원은 당시 유력한 용의자인 신부 존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보내진 수도원이었습니다. 은퇴한 신부 데일은 조지 형사에게 1960년에 발생한 아이린 살인사건의 범인이 당시 수도원의 신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은 당시 수도원장이 수도원의 신부가 아이린이라는 여성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신부의 범행을 숨겨주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처음에 형사는 은퇴한 신부 데일에게 걸려온 전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은퇴한 신부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교회의 치부를 경찰에게 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형사 조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지 형사는 데일의 말을 받아 적었고 나중에 다시 연락해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조지 형사가 근무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한 사무실에 텍사스 레인저 루디 자라밀로라는 남자가 애작 속에 있는 아이린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디는 당국의 요청으로 미제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수사팀을 꾸린 뒤 미제로 남은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루디 자라밀로가 담당하게 된 사건은 42년 전 살해당한 아이린이라는 여성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디는 사건을 담당하자마자 이 사건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4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아이린의 살인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했고 증거 물품에 대한 DNA 검사에서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레인저 루디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2002년 11월 루디는 추수감사절을 몇 주 남기고 우연히 조지 사이들러 형사의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 루디는 조지 형사에게 1960년대에 발생한 아이린이라는 여성의 미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소개했고 당시 사건의 용의자가 성직자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지 형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고 텍사스 레인저 루디에게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두 남자 루디와 조지는 몇 시간 동안 42년 전 발생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사 조지는 얼마 전 은퇴한 신부 데일에게 받아 적은 내용과 텍사스 레인저 루디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곧 각자의 수사 결과가 사실상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공동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은퇴한 신부 데일이 형사 조지에게 용의자라고 이야기해준 남자이자 텍사스 레인저 루디가 조사하고 있던 아이린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존 버나드 피트라는 남자였습니다.
조사 결과 존은 1972년 사제직을 떠나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결혼하여 새 자녀를 낳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카톨릭 자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텍사스 레인저 루디가 아이린의 사건을 다시 조사했을 때 존의 나이는 69세였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루디는 존에게 전화를 걸어 42년 전 발생한 아이린 살인사건의 수사가 다시 재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존은 루디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당시 신부 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린이 사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존을 기소할 만한 물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루디는 존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해 제보한 은퇴한 신부 데일을 찾아갔습니다. 세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은퇴한 신부 데일은 루디를 보자마자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곧 데일은 텍사스 레인저 루디에게 1963년 근무하고 있는 교회를 떠나 트라피스트 수도원으로 이동한 신부 존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했고 텍사스 레인저 루디는 녹음기를 켜고 그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1963년 여름 트라피스트 수도원장이 신부 데일에게 수도원에 새로 부임한 존이라는 신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도원장은 신부 데일에게 신부 존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고 말하며 그를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부 데일은 수도원장과 함께 살인을 저지른 신부 존의 범행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종교적 의무감에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 존은 데일에게 찾아와 갑자기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1960년 4월 16일 고해성사를 위해 교회에 찾아온 아이린이라는 여성을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 존은 아이린에게 교회 강당 구석진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서 존은 아이린의 고해성사를 들었고 고해성사가 끝나기 직전 갑자기 존은 아이린을 공격하여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존은 아이린을 자신의 차에 태워 숙소로 끌고 왔고 지하실에 그녀를 감금한 뒤 다시 교회로 돌아와 남아있는 신도들의 고해성사를 모두 들었습니다. 당시 신부 존은 경찰에게 고해소 안에 앉아 고해성사를 듣는 도중 실수로 안경을 부러뜨려서 저녁 10시에 새 안경을 가지러 가기 위해 숙소로 이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존은 숙소 지하실에 감금된 아이린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숙소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 4월 17일 일요일 아침 신부 존은 아이린을 욕조에 넣고 그녀의 머리 위에 가방을 얹었습니다. 아이린은 숨쉬기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존은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렸고 부활절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교회로 출근했습니다. 이날 늦게 존은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아이린을 감금한 곳으로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아이린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린이 사망한 것을 확인한 존은 즉시 아이린을 차에 태운 뒤 수로 근처로 이동하여 그녀를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1963년 수도원으로 이동한 신부 존은 이 내용을 신부 데일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2002년 은퇴한 신부 데일은 이 이야기를 텍사스 레인저 루디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루디와의 인터뷰가 끝나자 데일의 얼굴에 긴장감이 풀렸습니다. 데일은 텍사스 레인저 루디에게 수년간 지니고 다녔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고 녹음기가 꺼지자마자 은퇴한 신부 데일은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텍사스 레인저 루디는 42년 전 당시 신부 존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던 동료 신부 중 한 명인 오브라이언 신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에 오브라이언 신부는 레인저 루디의 연락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 루디는 은퇴한 신부 데일이 존이 아이린을 죽인 사실을 모두 이야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루디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브라이언 신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부 존이 찾아와 아이린을 죽였다는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침묵을 지켰다고 진술했습니다. 2003년 봄 텍사스 레인저 루디는 아이린 살인사건의 범인이 존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방검사 사무실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구애라는 루디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말하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존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년간 밤낮으로 아이린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한 수사관들에게 검사 구애라의 결정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오브라이언 신부와 은퇴한 신부 데일까지 나서서 법정에서 증언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검사 구애라는 그들을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2004년 3월 부담을 느낀 구에라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오브라이언 신부와 데일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2004년 6월 9일 배심원단도 존을 기소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미국 텍사스주 맥켈런 당국은 여전히 성직자, 심지어 전직 성직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5년 9월 오브라이언 신부가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정말로 아이린의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보였습니다. 2014년 검사장 선거에 출마한 리카르도가 만약 자신이 검사장으로 당선되면 아이린의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검사장을 시민이 투표로 뽑기 때문에 리카르도는 당선을 위해 아이린 사건의 재조사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리카르도는 선거에서 승리했고 2015년 4월 검사 사무실을 장악한 뒤 아이린의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2월 드디어 유력한 용의자 존 버나드 피트가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존은 체포 당시 83세로 고령이었고 법정에 보행기를 사용하여 출두했습니다. 존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사장 리카르도는 존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2017년 7월 드디어 존이 아이린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이린이 사망 이후 경과된 시간을 상징하는 57년형을 구형했지만 2017년 12월 8일 배심원단은 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1960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이린은 2017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한을 풀고 영원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2일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2년 만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그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자연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